이어서 왕실의 생로병사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경궁에서 발생됐던 여러 가지 태어나고 병들고 그리고 죽는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우리 그 문정전에서 이제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 내전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 한 내전에서 이 경춘전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경춘전은 내전에서 이 왕비와 세자빈 이런 분들이 거처하던 그 전각입니다. 저 경춘전에서는 이 정조와 헌종이 태어났고요. 그리고 저 경춘전에서는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그 분들이 또 그 돌아가신 곳이기도 합니다. 성종의 어머니였던 인수대비, 소양후였죠. 그분도 저기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숙종의 비였던 인현왕후, 장혜빈과 그 숙적이었죠. 그 갈등을 겪었던 그 인현왕후도 저기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그 정조를 저 경춘전에서 탄생됐고 또 그 해경궁 정조의 어머니였던 해경궁이 또 돌아가셨던 자리가 경춘전입니다. 그래서 그 중전이나 또 세자빈이었던 그런 분들이 거쳐면서 그 사셨던 곳으로 내전의 중심 건물이었던 곳이 바로 경춘 그 전입니다. 정조가 이제 저기서 태어나고 창경궁에서 이제 주로 이제 그 거처로 삼으시고 정사를 이제 그 펼쳐셨던 분이신데, 그래서 상당히 창경궁에서 많이 이제 그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하는 분입니다. 이 정조는 그 효의 왕후가 그 비였습니다. 이 효의 왕후는 영조가 그 간택해서 이제 이 세손의 비로 그 삼았습니다. 그런데 효의 왕후는 좀 비운한 왕후였어요. 그 왕으로서 어떤 뭐 대우는 받았고 당연히 그 권위는 갖추었겠지만 여인으로서는 정조에게 배려는 많이 받았지만 사랑을 받지는 못하지 않았나, 이런 분이 또 효의 왕후입니다. 그 정조와 너무나 어렸을 때 같이 혼인을 했었고 또 효의 왕후가 또 어렸을 때 그 들어왔었는데 이 효의 왕후는 들어와서 상당히 병약했다고 해요. 그래서 국혼을 앞두고 홍역을 또 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해로도 그 혼례가 미뤄졌고요. 또 홍역을 치르고 나서 이 얼굴에 곰보 자국도 이렇게 많이 났었나 봐요. 그래서 이 여인으로서의 상당히 좀 안 된 그런 분이시기도 해요. 그래도 정조는 그 상당히 효의 왕후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4년이 지날 쯤에 그때까지도 아이를 못 낳았어요. 태기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정순 왕후가 그때까지도 이제 계셨으니까 정순 왕후가 후궁을 들여라. 태기가 없고 후사를 이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이 간택을 하겠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때 정조의 가장 측근이었고 그 당시 권력의 핵심 가였던 신하가 홍구경이었어요. 홍구경 많이들 들어보셨죠? 결국 나중에 또 홍구경도 정조에 의해서 사사에 죽지만 그 홍구경이 이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자기 누이 동생을 후궁으로 보내는 거예요. 궁궐로. 그 분이 이제 그 원빈인 거죠. 원빈 홍씨였습니다. 이제 그 분이 원빈 홍씨가 들어갔는데 원빈 홍씨가 1년 정도 1년 됐나? 1년 안 돼가지고 또 일찍 죽게 됩니다. 들어오자마자. 이제 그렇게 되고, 그래서 다시 또 후궁으로 맞이한 분이 화빈윤 씨예요. 그 화빈윤 씨도 파평윤 씨로서 상당히 막강한 가문의 그 자녀였고, 그 집안의 권력가들의 그런 그 가문이었기 때문에 또 그런 가문이 필요했었겠죠. 왕실에서는. 화빈윤 씨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 화빈윤 씨가 들어왔는데, 그때 들어와서 그 화빈윤 씨를 시중드는 라인 중에 한 명이 을빈성 씨였어요. 그러니까 을빈성 씨는 지밀부 궁녀였는데, 지밀부 궁녀라는 건
그 뭐냐면은 왕과 왕비가 합방을 할 때 그 옆방에서 같이 있는 상궁들을 보조하는 부서예요. 지밀부는. 가장 그 신뢰받는 그런 그 상궁 중에서도의 그 부서인 딸린 궁녀를 지밀부 궁녀인데 거기에서 그 의빈성 씨가 그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화빈윤 씨와 정조가 합방을 할 때 의빈성 씨도 뭐 이렇게 이제 시중을 들으면서 정조가 봤던 모양이죠. 이제 그 의빈성 씨를 그 의빈을 그때는 이제 의빈이 아니었겠죠. 궁녀 나인 성 씨를 정조가 마음에 들어서 그 침수에 같이 이제 들게 되는 거죠. 그때 낳은 아이가 이제 문효세자였었죠. 그리고 또 이 5살 때 문효세자는 다시 요조를 하지만은 그때도 또 성 씨는 임신 중이었고 또 근데 또 어렸을 때 이제 죽게 되고요. 그리고 또 임신을 의빈성 씨는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이를 뵌 상태에서 같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랬던 그 사람이 의빈성 씨고 정조가 상당히 사랑을 정말로 그 진심을 했었던 분. 왜냐하면 효유양후, 원빈홍 씨, 화빈윤 씨, 뭐 수빈박 씨 이런 분들은 다 권력가의 집안의 딸들이었어요. 그리고 간택을 내서 후궁 간택으로 들어왔는데 그 의빈성 씨는 정조가 직접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인을 선택해서 후궁으로 이제 나중에 돼서 이제 의빈이 된 거니까 맞이했으니 얼마나 그 남자로서 그리고 한 여인으로서 지냈겠습니까? 그래서 그랬던 분이었기 때문에 성덕임이 우리 드라마나 뭐 이산이나 그리고 뭐 그 옷소매 뭐 붉은 뭐 거기에도 나오고 주로 주인공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의빈성 씨는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맞이한 분이 그 수빈박 씨입니다. 반남 박 씨인데 그 집안도 상당히 노르는 계열의 중심가의 아주 권력가의 집안이었고요. 그래서 이 박 씨를 맞이하고 거기서 태어난 분이 순조, 그 다음 왕인 순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영조도 그랬고 이 사도도 그랬고 사도도 영조와 정빈이 씨에서 태어난거든요. 왕후에서 안 태어나고 또 순조도 그러고 그 정조만이 그 이제 해경궁 같은 경우는 그 중전도 못 돼보고 데뷔도 안 됐잖아요. 결국은 세자 빈으로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나중에 정조가 그 영조가 그 사도세자가 죽은 날 바로 이제 해빈이라는 이제 빈 칭호를 올려주기는 하지만 어쨌든 빈이지 않습니까? 비가 아니고 그런 분에서 또 이제 정조가 이제 왕이 된 거고 그 계속해서 왕후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이제 후궁, 뭐 궁녀 이렇게 이제 태어나면서 이 왕실의 이제 그 왕들이 이어지게 이제 되는 것이 조선 후기였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조의 가계들을 이제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한눈에 우리가 이제 좀 파악이 될 수 있고요. 이제 성종 태실비 이제 이 창경궁의 이 경충전과 그리고 통명전의 너머에 이 춘당지 앞쪽 부분에 보면 언덕 부분에 태실비가 있습니다. 저 태실비는 뭐냐면은 탯줄을 묻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창경궁에 있는 태실비는 성종 겁니다. 그 창경궁을 성종이 만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 성종 태실비는 사실은 경기도 광주에 있었어요. 근데 일제강점기 때 전국 팔도의 명산에 있는 태실을 일제강점기 때 왕실을 관리하던 이왕직이 저 전국에 있는 태실들을 모아다가 서삼릉의 한쪽에 모퉁이에 집단 이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서삼릉에 가시면 한쪽 모퉁이에 거의 대부분의 태실들이 다 모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종 태실비는
온전한 형태로 있어서 창경궁에 갖다 두고 연구용으로 삼았다라고 안내판에 나와 있긴 있어요. 그렇게 안내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연유로 해서 지금 창경궁에 있는 거고, 원래는 궁궐에는 태실은 없다. 전국 팔도 명산에 있다. 저 태실은 이 정조가 경충전에서 태어났을 때도 그랬었겠죠. 왕실의 아이가 태어나면 이 탯줄을 잘라서 100번을 씻습니다. 정결한 물로 100번을 씻고 마지막에 향기로운 술로 마지막에 씻어가지고 백자 항아리에 담아서 또 다른 이중의 항아리로 담아가지고 이 태실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명산의 명당을 선택해서 거기에 이제 묻는 겁니다. 그리고 묻어서 거기에 주인공이 왕이 되면 저렇게 성물을 좀 더 웅장하게 크게 올리고 난간도 더 보강하고 비석에다는 누구의 거다는 거로 이렇게 비석에 새겨서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사찰도 만들고 수호군도 별도로 구성을 해요. 그 사찰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원당이라는 겁니다. 명복을 비는 절. 그래서 태실이 있으면 거기에는 이 원당이, 사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태실비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그 비가 경기도 강조했던 게 창경궁에 이렇게 태실이 하나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조선 왕실에서는 이 태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 태가 인성과도 관계 있고, 그리고 이 세종실록, 문종실록에 나온 글인데, 이 태는 좋은 땅을 만나면 이 청명하고 학문을 좋아하고 또 예뻐지고 단정해진다 라고 생각들을 했나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태를 상당히 소중히 여겼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세태 의식을 치르고 이렇게 태실을 만들어서 성물을 조성하고 해서 저렇게 해둔 겁니다. 그래서 왕자와 이런 공주 또 왕실의 자손들을 대부분을 다 태실을 만들어서 전국 각지에 다 해놓은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일제강점기 때 다 파헤쳐져서 서삼릉에 모셔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서삼릉에 답사를 가서 그 태실들을 한번 열어보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함께 이렇게 열어보고 그 안을 들여다봤는데 물들이 많이 찼나 봐요. 당연히 항아리니까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니까 다 항아리가 깨져 있고, 그리고 그게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다행히 지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석에 세태한 날짜, 태실을 안장한 날짜, 태실의 주인공 이런 다 쓰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석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게 누구 건지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자, 창경궁에 저런 왕실의 자손이 태어나면 태실을 만들어서 탯줄을 보관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환경전입니다. 경충전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인데, 저 환경전에는 이 중종이 돌아가시고 소윤세자가 돌아가셨어요. 이 소윤세자는 인조의 아들이죠. 병자호란을 겪었던, 그리고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왕이 됐던 분의 아들이 소윤세자죠. 그 소윤세자가 저기서 이 의문사로 돌아가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 환경전에는 이렇게 또 빈전으로도 사람이 죽으면은 그 시신을 보관하는 거, 장례 기간 동안. 왕실에서는 장례를 5개월 동안 하거든요. 그 5개월 동안 빈전에 시신을 모셔요. 그래서 저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명성황후 또 시신이 있었고, 철인왕후도 있었고, 조대비라고 불렸던 친정왕후도 있었고, 이런 빈전으로 조선 후기에 많이 쓰였던 곳입니다. 자, 환경전은 그런 조선 후기의 용도로 쓰였고, 이 소윤세자가 저기서 의문사를 당했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개서 돌아가셨냐면, 소윤세자가 저 안에서 침을 맞고 3일인가 4일 있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왕실에 이제 종친이 들어가서 이제 염습을 하러 들어가서 봤더니
얼굴에는 이목구비, 일국부의 구멍에서 피가 나와가지고 이 피들이 얼굴을 반을 가리고 온몸에 아주 검게 독약을 먹고 죽은 것처럼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증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의문이 막 그냥 엄청나게 이제 증폭이 됐던 거였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왜 그렇게 이제 됐느냐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 소윤세자는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가는 거죠. 인주가 병저 호란으로 이제 이 청나라 황제에게 이제 무릎을 꿇고 9번인가 이제 이렇게 절을 막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굴욕을 당했던 삼전도 굴욕을 당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인조가 이제 그의 아들 소윤세자, 그다음 왕이 될 사람 소윤세자, 그리고 그다음 복림대군 소윤세의 동생, 그리고 뭐 그의 부인들, 그리고 동궁에 있었던 모든 관원들도 다 같이 세자 시강원, 세자 이기사, 경호하는 그런 부대, 경연을 가르쳤던 학자들, 통역관, 의관, 뭐 이런 엄청난 게 간원들까지 합치면 약 300여 명이 가깝게 인원이 청나라로 다 인질로 가는 거예요. 병조가 끝나고 나서. 그리고 인조는 왕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갔으면서 심양 관사라고 심관에서 이제 소윤세자가 거기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대서관 같은 업무를 보는 겁니다. 이 조선에서는 동궁에 있으면 공부만 해야 되거든요. 어르신한테 아침에 저녁에 잠자기 전에 문안 인사드리고 공부하고 이런 게 다 일과였어요. 세자는. 그런데 심양에 가서는 이 조선과 청나라와의 어떤 대사관으로서 역할 같은 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청나라에 바치는 곡물의 조종, 세납 같은 문제, 그리고 민간인들의 이런 포로를 이렇게 이제 보내주고 하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아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소윤세자가 그런 걸 행정을 했던 겁니다. 거기서 그런 것을 하고서 청나라에서 선지 문물들을 또 많이 또 배웠던 거예요. 북경을 함락하고 청을 세웠어요. 이제 명나라를 다 이제 몰락시키고 청나라가 이제 중원을 다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윤세자를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조선으로 이제 가도 된다고. 왜냐하면 필요가 없어졌죠. 그전에는 이 명나라를 침략해서 명나라를 이제 무너뜨리고 청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선이 필요했거든요. 도움이. 그래서 인질로 이제 데리고 오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와중이어서 북경을 이제 장악하게 되니까 소윤세자 인질이 이제 필요 없게 돼서 이제 조선에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소윤세자가 이제 북경에서 또 한 70일 있었다고 해요. 북경에 있으면서 천주교 신부 마담 샬이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천주교 서적들을 많이 받고 상당히 많은 서양의 학문을 공부했대요.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거는 소윤세자가 이 천문학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지구 이도 그래서 지구본 있죠. 그런 것도 선물로 가져오게 되고 천문학 서적들도 보게 되고 천주 사상 천주교 서적도 알게 되고 막 이러한 새로운 그래서 그다음 세자가 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게 새로운 서양의 학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중국 책만 봤었는데 독일인 신부를 통해서 많은 서양의 그런 서적들을 이제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가운데 이 소윤세자가 귀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소윤세자가 귀국을 하기 전부터 이미 조정에서는 상당히 소윤세자를 안 좋게 보는 세력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인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전에 어떤 소문이 돌아다니면 소윤세자가 돌아오면 왕위를 소윤세자한테 줘야 된다. 지금 중국에서 청나라가 인조를 내려보내고 왕위를 내려보내고 소윤세자를 왜냐하면 소윤세자가 중국에서 되게 9년을 있었어요. 9년을 있으면서 이 청나라의 권력가들과 상당히 친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조선에 가서 왕이 되면 청나라와 이제 명나라는 없어졌으니까 어떤 외교나 여러 가지를 이제 통해서 이 조선을 다시 또 부흥 강병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당연히 왕으로서의 어떤 필요했겠죠. 그래서
권력자들과 상당히 그 소통도 많이 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소식들이 계속 인조에겐 들어갔겠죠. 소윤세가 들어와서 자기가 왕위를 줘야 될지도 모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소윤세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그 청나라한테 로비를 해서 내가 왕이 바로 될 수 있도록 그 해달라. 그래서 가면은 바로 왕이 될 수 있다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소문들이 조정에 막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에 있는 신하들과 인조는 소윤세가 돌아오는 걸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환영도 되게 그 막 과학 이런 것이 아니라 상당히 간소하게 하고 좀 박대하던 식으로 소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소윤세자가 9년 만에 와가지고 한 달 만에 병이 들어가지고 하다가 그 며칠 만에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문의 독살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전에 그러한 그 건물이었던 것이었죠. 자, 소윤세자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또 소윤세자는 이렇게 혼자 죽는 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조가 아까 제가 그 전에 설명했던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이면서 그래도 그 사도로 추승을 하고, 이름도 사도, 아픔, 서러움, 이런 것을 생각한다, 그리워한다, 잊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사도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어쨌든 간에 이 사도를 다시 이제 복위를 시켜주고 아비로서는 애달퍼하고 이러는데, 인조는 전혀 달랐습니다. 인조는 소윤세자가 그렇게 죽고 나서 보통 침을 맞고 어이가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보통 죽기도 하고 아니면 유배를 가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의 그 징계를 받는데, 소윤세자를 침을 놓다가 죽인 그 어이는 이형익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이형익은 소윤세자가 돌아오기 한 달 전, 3개월 전에 특별 채용으로 어이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윤세자가 2달 전에 귀국하기 전부터 이미 소문은 그렇게 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소윤세자가 다 왕위를 이어받을지도 모르고 청이 그렇게 할 거고 또 막 여러 가지 그런 걸 이미 다 그 전에 다 이미 결정이 된 상태에서 들어오는 거라는 둥, 이런 상태에서 들어왔었는데, 또 하필 들어오기 한 달 전에 어이가 바뀌었고, 그 어이가 소윤세자 담당으로 이제 계속 탕약을 주고 침을 놓는 그 어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다음 왕위를 세자가 죽었는데, 신하들과 왕실에서 이제 어이를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인조가 처벌을 안 해요. 이렇게 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처벌을 안 시킵니다. 소윤세자의 부였던 강빈 김씨도 그래서 인조 때 이제 소윤세자 죽고 인조가 이렇게 보니까 강빈 집안도 막 아주 어마어마한 집안이거든요. 세자빈의 집안이었으니까 간택했을 때 그냥 들어왔겠습니까? 강 씨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의 후손 소윤세자한테는 자식이 3명이 있었습니다. 10살, 6살, 2살. 근데 그 어린 10살, 6살, 2살을 제주도로 유배를 보내요. 그 애들을. 그래서 장남과 차남은 제주도에서 병으로 죽고, 마지막 2살짜리만 간신히 살아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후손들은 인조가 이제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소윤세자의 또 강씨, 부인 강빈, 강빈도 사사됩니다. 사약을 먹고 죽여요. 인조가. 죽이는 이유는 강씨가 내가 먹는 전복구이에 독약을 넣었다 라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근데 신하들이 아니 이게 독약은 전복구이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소윤세자의 강빈의 짓인지는 드러나지 않고 모르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강빈이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자작극일 수도 있고.
그래서 강빈을 몰아갑니다. 근데 신하들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차마 그럴 수는 없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하지만 강빈의 주변에 있는 나인들과 그 음식을 만드는 나인들을 또 인조가 죽여버립니다. 다. 그리고 강빈도 나중에는 결국은 계속해서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강빈이 아주 못된 사람인데 그런 짓을 하고도 남는다라고 하면서 강빈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짓을 하고도 남는다는 것은 그 당시 또 후궁이 또 뭐 소용 조 씨가 상당히 청유하는 후궁이었다 그러니까 많은 또 이야기들을 서로 나눴겠죠. 어쨌든 강빈은 그렇게 해서 또 억울한 죽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강씨 집안은 이제 몰락하게 되는 거죠. 하물며 강씨의 형제들, 남자 형제들도 인조가 또 다 죽입니다. 나중에 어떤 변란이 있을 화근이 될 조짐을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냥 비참한 세자빈의 친정이 또 몰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복림대군이죠. 이 복림대군은 효종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윤세자 다음이 죽고 소윤세자 아우였던 복림대군이 왕이 돼서 효종이 이제 되는 거죠. 그 효종은 같이 인질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소윤세자와 그 후손들을 복권시켜주지 않고 강빈의 그 친정집도 복권을 절대 시켜주지 않아요. 자기의 어떤 정당성이 흔들릴까봐 자기 형님이면서도 보통 인조가 돌아가시면 자기가 왕이 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챙기는 게 있을 텐데 그 소윤세자와 그 소윤세자의 부인이었던 강빈님 씨의 집안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 나머지 어떤 그 왕실의 그 어떤 그 자손들, 종실들은 많이 챙겼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의 정통성이 어떤 그 확립을 위해서 복권 버기를 시켜주지 않았던 사람이 또 세자가 소윤세자이기도 합니다. 자, 통명전. 제가 사진을 찍을 때는 통명전 앞이 그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렇게 이렇게 칸막이를 설치하고 사진을 붙여놨더라고요. 저 통명전은 그 내전에서 그 왕비가 그 침전으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보통 가운데가 대청마루고 뭐 오른쪽은 왕비가 있고 오른쪽은 왕이 있고 왼쪽은 왕비가 있는 침전으로 따로따로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용마루가 없는 곳인데 저기에서는 그 어떤 또 이야기가 있냐면은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또 그 이야기가 이제 있던 곳이 통명전이기도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 분들의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통명전의 마당에 막 이렇게 이제 흉물들을 많이 묻어놨던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이제 그걸 무슨 이야기냐면 이 저주의 사건들이 발생했던 것이 또 통명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왕비가 침전이기도 하지만 어떤 후궁과 왕비 간의 이런 음모와 모략, 시기와 질투 이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저주 사건들이 아주 큰 사건의 두 가지 정도가 또 발생했던 것이기도 해요. 그 첫 번째로는 그 전에 이 관련 지어 가지고 이 인조의 그 총애를 받았던 후궁 그 소용, 그 조씨. 소용이라는 거는 그 정삼품의 품계예요. 그 후궁의 어떤 이렇게 말하면 자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삼품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귀인까지도 올라가거든요. 종일품 귀인까지도 올라가서 이제 조귀인의 저주 사건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말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인조가 그 승하하고 나서 효종 그 복림대군이 왕이 됐지 않습니까? 효종이 근데 조귀인이 효종을 저주하는 사건이 발생된 거예요. 인조의 그 이제 가 낳은 뭐 옹주와 같이 조귀인이 함께 이렇게 그 통명전 안에다가 이 흉물을 묻고서 기도했던 것이 발각이 돼요. 그래서 결국 조귀인은 효종에 의해서 죽어요. 사사받고 죽게 되고요.
그때 이제 주로 흉물들을 심었던 것들이 어떤 거냐면은 이 무덤가에서 그 자란 나무 그리고 이 어린아이 뼈가 발견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효종을 저주하고 지금의 혈황을 저주했다 사건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받게 되고. 그 당시에 그렇게 이제 그 뭐 무덤가에 있는 어린아이 뼈, 동물 시체 또는 그 막 종이로 만든 인형, 진흙으로 만든 인형 이런 것들을 묻었대요. 그리고 뭐 또 지프로 만든 인형을 만들어서 바늘로 찌르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저주가 되게 정치적인 문제가 결합되면 아주 그냥 끔찍한 사화가 발생되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는 게 사람을 해친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가 생각만 하는 거잖아요. 그 생각만으로도 그 사사를 당하는 거죠. 아니면 참행을 당하는 거죠. 그런 조기인 저주가 있었고, 그리고 장희빈과 인현왕후. 장희빈이 그 당시에는 창덕궁 내에 취선당이 있었습니다. 그 취선당에서 신당을 만들고 그 신당 아래에 있는 그 곳에서 막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이 통명전에 뭐 나인을 시켜가지고 전에 아까 얘기했던 뭐 동물의 시체나 아니면 사람의 뼈나 어떤 저주했던 그 인형이나 그 대상자의 옷 같은 거를 훔쳐가지고 땅속에 묻고 막 그랬나 봐요. 그게 뭐 이렇게 효력이 있다고 다들 이제 믿었으니까 그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했었겠지 않습니까? 그거를 단지 재미로 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걸 정말 믿었으니까 했겠죠. 자,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숙종에 의해서 장희빈도 사사를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인현왕후가 다 통명전에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실록 같은 데를 보면, 실록을 보면은 인현왕후는 장희빈이 경종을 낳은 거죠. 경종을 낳으니까 시기와 질투가 너무 심해서 그 장희빈과 멀어졌다. 뭐 이렇게 또 뭐 써 있지만, 또 궁녀가 쓴 인현왕후 전, 그 궁녀가 모셨겠죠. 그 사람이 쓴 인현왕후 전에 같은 데 보면 인현왕후는 상당히 유교적인 덕목과 인품이 아주 뛰어났다. 또 이렇게 대비적으로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다르게 평가도 받습니다. 어쨌든 통명전은 그러한 또 이 저주, 궁궐에서 있었던 일들이 펼쳐졌던 곳으로도 알려진 그 정각입니다. 자, 영춘원과 집포컨. 그 바로 또 아래쪽에 내려가면 영춘원과 집포컨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은 뭐 그 명정전, 문정전, 경춘전 이렇게 전자가 들어가는 상당히 왕가 그 대비가 사는 집에 붙이는 이름들의 전자가 붙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근데 여기는 헌자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왕과 대비나 그런 높은 그 분들이 살았던 집은 아니겠죠. 헌자가 붙었으니까. 근데 영춘원과 집포권도 아주 상당히 유명한 그런 그 분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이 영춘원이 지금 현판에 보이는 것이 영춘원이고 그 왼쪽에 있는 것이 집포컨인데, 영춘이란 말은 그 어떤 봄을 맞이한다, 뭐 빛을 햇볕이 이제 봄에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볕을 맞이한다, 뭐 이런 의미. 집포컨은 복을 모은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집이에요. 저 영춘원은 정조가 저기서 돌아가셨어요. 영춘은 정조가 돌아가신 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춘전이나 통명전이나 대전이나 친전이 아닌 저런 그 아주 작은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집들은 2000년대에 다시 지어진 그 새로운 집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전시실로 쓰였다가 현대 다시 이제 저렇게 지어 집인데, 정조가 저기서 돌아가실 때도 상당히 종기로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왼쪽에 있던 집포컨은 사도세자가 태어난 집이에요. 사도세자가 태어났다는 건 영빈 이 씨가 몸에서 태어났으니까 영빈 씨가 살았었나 보죠. 그 다음 또 순조가 태어난 집이에요. 그러니까 수빈 박 씨가 아마 후궁했을 때 거처했던 집이었나 보죠. 그러니까 그런 영춘원과 집포컨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또 정조 말년에는 정조가 집포컨에서 거주했어요. 저런 아주 소박한 집에서. 자, 그런 곳이 영춘원과 집포컨입니다. 그 집포컨에서 정조가 또 돌아가시는데, 또 유명한 또 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정조도 돌아가실 때 상당히 그 독살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유명한 그 노론의 대가의 집이 심환지란 그 대신이었고 그 사람과 같이 함께 국정을 운영했던 정순왕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한지와 정순왕후에 의해서 독살됐다라는 소리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설은 많이 수그러들었어요. 그걸 왜 그러냐면 이제 정조의 죽음이 그런 독살설이 그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그 당시 배경에서 그 정조가 이제 그 죽은 건데 그 정조가 그렇게 승하에 됐을 때 그 어떤 그 요거는 이제 또 최근에 그 2000년대 언젠데 발견된 건데 정조가 심한지에게 보낸 편지가 그 이제 또 나왔어요. 저게 이제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심한지에게 내용을 좀 더 볼까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 노론의 대수였고 그 정지와 상당히 그 대척점에 있었다라고 생각돼 왔었는데 저 내용을 보시면은 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시 거행하기에는 경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길이 없으므로 우선 논의를 통하여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어떠한가. 그러니까 논쟁을 너희들이 그 뭐 조정의 대전이나 이렇게 편전했을 때 해라. 어떤 그 안건이 있을 때,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뭐 또 처리하는 게 더 낫다. 이런 국정 운영을 논의하고 또 어떻게 시행하라는 것까지 그 당시 심한지에게 보내는 글이에요, 편지로. 그래서 이 편지는 바로 찢어라. 뭐 이런 그 내용들. 를 봤을 때는 정조가 심한지하고 국정을 그 아주 논의하고 그 어떻게 그 이제 이 논의를 이끌어 가면서 또 이런 어떤 그 논쟁의 결정을 지을게끔 만들어내는 사람. 그런데 심한지를 어떤 그 측근이 아니라 노론 당수의 대표로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발견이 이제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정조가 그냥 어떤 그 노론에 의해서 독살됐다기보다는 정말 어떤 다른 그 병의 증세로 해서 돌아가신 것으로들 많이들 얘기합니다. 자, 이 왕들의 질병이 이 태종 때서부터 후대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종기와 안질인데 방금 아까 얘기했던 정조 같은 경우도 영춘원에서 돌아가실 때 이 종기로서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실록을 보면은 눈이 너무너무 나빠가지고 이 상소문이나 어떤 경전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해요. 그때 당시 그 경전이나 상사모 같은 거 보면 글자가 되게 컸었으니까 그 붓글씨를 써서 근데 그것도 보지를 못해가지고 이 안경을 꼭 쓰고 내가 이 정전에서 안경을 쓰고 이런 그 경전이나 이런 그 상소문을 보면 조종 대신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쓰지 못한다라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죽기 3일 전, 영춘원에서 죽기 3일 전에 글들을 실록에 있는 걸 보면 내가 좀 자다가 깨어났더니 그 속에 있는 적삼에 속적삼에 피고름이 흘러나가지고 모든 이부자리가 다 헝근히 졌다. 피고름이 몇 대가 나왔다. 그 몇 대라는 거는 한 대가 보통 이렇게 1.8리터 정도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종기가 뭐 벼루, 벼루용만한 게 등에 이렇게 막 나고 막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엄청난 그 고생을 하다가 종기로 해서 결국은 그 승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돌아가시고요. 또 이 영조 같은 분도 종기로 또 다른 병으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영조는 뜸을 뭐 엄청나게 들였습니다. 그래서 뜸을 뭐 100대를 그 뜸을 들였는데 그때 뜸을 들일 때 얼마나 이제 뜨거웠겠어요. 그리고 뜸을 들이고 거기서 또 침을 맞고 또 그걸 이제 뭐 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겪고 나서 영조가 앞으로 당근질은 형벌에서 제외하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자기가 뜸을 들이고 나서 보니까 너무 뜨거웠던 거야. 그러니까 그 고통을 자기가 알았나 보죠. 그 전에 그 경정을 추대하려는 그 경정을 이제 경정에 돌아가시고 나서 경정을 복수를 하는 거죠. 추대가 아니라 복수하기 위해서 이인자의 난이 일어나거든요. 그 군사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인자의 난이. 그때 이제 그
반란군을 다 척결하면서 숙청시키면서 당근질을 하면서 많이들 국문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나서 당근질을 없앴다고 해요. 그리고 뭐 줄이틀기, 다리에 틀어서 벌려서 막 그런 뼈가 나오고 막 그랬나 봅니다. 압술령. 그래서 그런 끔찍한 형벌도 다 이제 없앴다고 합니다. 영조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영조도 이제 고생을 많이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세종 같은 경우는 가장 그 실력을 보면 심했던 왕이 세종이에요. 세종은 어느 정도냐면 20대부터 40대까지 그 실록의 기사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20대에 뭐 그 이질 걸리고 뭐 현기증, 그리고 뭐 절도, 그리고 또 그 눈병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내 앞에 사람이 있는 건 알겠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눈이 안 좋았어요. 양쪽 눈이 다. 그 정도로 안 좋았고, 뭐 당뇨에 또 뭐 종기가 많이 나고 또 몸이 붓고 그래가지고 몸을 돌아 누우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뭐 이런 글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종기가 엄청나게 또 세종도 심했어요. 종기가. 그래서 침을 맞고 뭐 고통스러워하고 피고름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랬던 왕이 세종입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말년에 이런 뭐 의례를 정비하고 수많은 서적들을 감행하고 천문 관측기구를 만들고 했던 분이 또 훈민정음도 그 창제를 계속해서 진행하시고 했던 분이 또 세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조선의 왕들이 태종 때부터, 태종이 왕이 되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태종 때부터 왕을 하고 1년부터 눈병, 2년 전부터 종기해서 거의 유전병으로 해서 후손까지 계속해서 그런 종기와 안질로 해서 고생했던 분들이 또 조선인의 왕들이기도 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또 하나의 그 원인, 으로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경궁은 이 태실부터 이렇게 그 탄생, 그리고 이 승하까지 어떤 그 질병을, 들이 또 왕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궁이 또 이 창경궁이기도 했습니다. 사도세자, 소현세자, 뭐 정조 이런 분들이 사셨던 곳, 뭐 이런 궁궐이 바로 창경궁이었습니다. 네, 이 강의 오늘 마치겠습니다.